1. 비행기가 격추될 것이다. 2. 100대 더 넓은 1. 한국의 황금기회. 2. 핵무기의 의외의 출현. 3. 영토가 100배 확장. 최근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의전 서열 3위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아시아 순방을 계획하며 방문 대상국의 대만을 포함하고 오늘 자로 방문을 감행했습니다. 이로써 대만 정부는 국제사회가 드디어 자국을 국가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며 이국의 결정에 환영하고 있지만 중국은 자국 영토의 일부인 대만 문제를 두고 미국이 간섭하는 것은 도를 넘은 행위라고 비난하며 단순히 경고성 메시지를 날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무력 행동을 동반해 미국에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몇 시간 전 중국의 제16 전투기 4대와 쿵징 조기경보기 그리고 전자전기를 포함한 다수의 중국 군용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대만 내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해 대만으로 향하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항공기에 무력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미국 대통령과 부통령 다음으로 권한과 책임이 많은 전체 서열 3위의 정부 핵심 인물이며 2000년대 초반부터 지속해서 중국의 부상은 미국의 위협이 된다고 판단해 중국을 견제하는 법안과 정책을 마련한 대표적인 반중 인사 중 한 명입니다. 특히 수년 전부터 체계적으로 시행되어 온 국제사회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 법안과 화웨이 제재 법안의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며 중국이 반도체에 투자한 300조 원을 공중분해시킨 장본인이라고 알려졌기에 중국 측에선 자국의 발전과 암난을 막은 펠로시가 대만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제스처를 보이자 무력 대응까지 언급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낼수록 중국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황구 15 대변인까지 나서서 펠로시 의장이 탑승한 미국 정부 항공기를 대만 상공에서 격추해야 한다며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했을 때 중국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짚는 개는 물지 않는다는 공식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게 될 상황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이 대만과 100km 떨어진 지역에서 실탄을 이용한 군사훈련을 진행하는 등 무력을 동원한 의사표시를 하고 있어 과거에 입으로만 경고하던 상황과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분석하면서도 전진 배치된 미국 항공모함 전단에 중국군은 무력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특히 중국 내 급진적인 평론가와 언론인들은 미국의 대만 문제 적극적인 개입의 행동을 두고 대만 상공을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한 뒤 미국 정부 항공기를 요격해 중국군의 능력을 전 세계에 각인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며 이는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앞둔 강경한 발언으로 최악의 경우 중국은 세계 3차 대전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이런 강경한 입장 발표 이후에 펠로시 의장이 무사히 대만에 도착했고 중국의 경고는 역시나 허풍뿐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중국 내부에선 아직은 때가 아니니 기다려야 한다는 신중론이 득세하고 있는데 그 배경엔 다름 아닌 한국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턱 밑에 위치한 한국은 현재 보유한 재래식 전력만으로 단 3분 안에 중국의 수도 베이징과 세계 최대 경제도시인 상하이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전력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진 주변국들의 반발로 인해 자체적인 핵무장은 실행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지금처럼 막무가내로 나온다면 미국 주도하에 한국의 핵무장이 승인되어 한반도 전체가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 된다는 보고서가 나와 중국이 크게 당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대만이라는 조그만 섬을 탐내다가 중국 전역을 노릴 수 있는 한반도의 핵무장의 당위성을 내어줄 상황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대만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어 중국이 무력 공격이나 물리적인 대응을 실천에 옮긴다면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될 것이라는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펠로시 의장은 몇 시간 전 대만에 도착하며 중국을 견제하는 전선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만큼 미국은 압도적인 군사력을 동원하여 중국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백악관 측에선 자국 정부 인사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밝히면서 로널드 레이건 핵항공모함을 대만 인근으로 전진 배치시켰습니다.
압도적인 미국 항공모함의 전력을 두 눈으로 확인한 중국은 열심히 날리던 경고성 메시지를 접어두고 꼬리를 내리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 싱크탱크 측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이 대만을 향하던 미국 항공기에 물리적인 위협을 가하는 징후가 포착되는 즉시 미 항모전단이 작전에 투입해 중국 남부 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고, 중국의 미사일 기지와 전략자산들의 위치 역시 미국이 24시간 실시간으로 감시 중인 상황으로 미국과의 정면 대결에서 중국의 승리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중국은 미국의 압도적인 항모전단을 무력화시키고 미국 본토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뚫기 위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의 완성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중국의 주장대로라면 항모킬러라고 불리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이용해 미국의 항모전단을 무력화시킬 수 있으며 탄도미사일에 탑재하여 대기권 밖에서 낙하시키면 미국의 방공 시스템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미국의 전략자산을 무력화할 수단을 마련하자 미국에선 동북아시아 지역 내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의 핵무장을 승인할 가능성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국의 본토와 중국 간의 거리는 매우 멀기에 유사시 중국 본토를 직접 타격하기 위해선 육지의 군사기지가 필요하며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도 한반도는 중국의 턱밑을 노리는 자리였기에 한국의 핵무장이 필수적이라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날이 갈수록 커지는 중국의 군사도발은 한국 핵무장의 당위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엔 대만과 한국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작용합니다. 대만과 중국은 기본적으로 같은 민족이며 언제든지 대만은 중국으로 통일될 가능성이 있는 곳입니다. 게다가 대만 내부에도 중국 측 세력이 잠입하고 있어 대만 내 정책 방향을 중국에 유리하도록 조종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대만의 국방부 차관급인 장저핑 부부장의 정책이 중국 스파이로 드러났다는 사실에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고, 장저핑과 같은 알려지지 않은 대만 내 중국 세력으로 인해 미국은 대만의 F-35 스텔스 전투기를 비롯한 전략자산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전략자산이 향후 중국에 넘어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현재 미국의 우방국을 자처하고 있지만 세계대전 당시 일본은 미국을 기습 공격한 역사가 있어 미국에서는 일본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베 총리를 만나서 했던 얘기 중에 미국은 진주만을 기억한다는 말이 있듯이 미국의 일본에 대한 인식은 핵무장까지 맡기기엔 신뢰도가 부족하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이 참전하여 목숨 걸고 국토를 사수했고, 더 나아가 핵무장의 원천 기술이 되는 원자력 발전소 기술을 한국에 넘겨주어 한국은 세계 최강의 원자력 기술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1970년에 계획하여 미국의 원자력 기술 이전으로 건설된 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한국의 원자력 기술은 눈부신 발전을 이뤄냈고, 이젠 전 세계에 수출까지 하는 원자력 강국으로 도약했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수준은 마음만 먹으면 이 주안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수준이며, 이것은 잠재적으로 중국을 비롯한 적성국들의 큰 위협이 되는 전략자산입니다. 미국에서도 한국의 핵무장에 힘을 실어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첨단 전략 자산들을 실전 배치하며 전통적으로 미국을 지켜주고 패권을 유지해온 항공모함과 미국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위태로워지자 중국을 턱밑에서 겨냥할 한국의 역할이 주목받으며 한국의 국방력 발전을 저해해온 여러 가지 제한사항을 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중국에선 초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지난해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폐기로 미사일 사거리가 무제한으로 늘어나자 한국은 즉각적으로 현무 미사일들을 창고에서 꺼내와 그동안 보여주지 못했던 초장거리 미사일들을 정확한 목표 지점에 안착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과학기술 위성이라고 알려졌지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핵심 기술이 탑재되어 있는 누리호의 발사도 성공하면서 한국은 인공위성 발사 기술은 물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기술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중국이 안절부절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종전엔 800km 수준의 사거리 제한으로 한국과 거리가 있는 지점에 중요한 군사시설을 세우고 감시당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지만
이젠 사거리와 탄두 중량까지 늘어나게 되면서 한국은 아무 곳에서나 중국의 수도 베이징은 물론 중국 전역을 사정권에 넣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핵무장까지 완료한다면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의 적수는 사라진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중국이 지속해서 대만을 위협하면 중국과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은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상대하기 위해서 핵무장이 무조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기존의 한국의 핵무장을 제한하고 있는 논리인 동북아시아 힘의 균형과 주변국들의 군비 경쟁은 최근 중국이 경쟁적으로 군사력을 증가시키고 대만을 비롯해 주변국들의 무리한 군사적 위협을 보여 더 이상 한국도 핵무장을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일본 역시 자연스럽게 핵무장을 원하게 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게 되면 주변국들을 침공한 역사적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핵무장은 중국과 최전방에서 맞대고 있는 한국에서 끝나야 하며 그 이상 확장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최근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격화되자 세계 각국은 선진국이건 증진 후진국이건 간의 경제 발전과 교육에 관한 논제가 부르면 어김없이 한국을 등장시킵니다. 최근에 한류로 성공한 국가 가난에서 벗어나 세계 강국이 된 나라, 공산국가와 대치하면서도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이며 교육열이 대단하고 잘 사는 나라, 미남 많은 나라, 군사력이 강한 나라 그리고도 계속 이어집니다. IT가 강하고 의료가 발달한 나라이며 시민의 편리성이 높은 나라도 있습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나라와 국민 의식이 높은 나라, 게임이 강한 나라, 사회 인프라가 완벽히 갖춰진 나라 등 뭐 좋다는 것은 다 있습니다. 안 좋게 말하는 것도 많습니다. 선진국인데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 범죄가 많은 나라, 성에 관한 무질서의 나라, 음주로 인한 사회 병폐의 문제, 예노 위주와 사치성 정치 후진국 등 이외에도 많습니다. 아마 연령대로 또는 자신이 경험한 대로 좋고 나쁜 부분을 짚는 게 약간씩 다를 겁니다. 그렇지만 뭐니 해도 한국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경제와 한류일 것입니다. 한국이 견제하면 떠올리는 것은 삼성과 LG 현대였는데 최근에는 SK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이른바 4인방이라고 부릅니다. 한국 기업들 하면 이 4인방을 거론하면서 얘기를 풀어갑니다. 반도체로 명성을 날리는 삼성을 선두로 가전제품에 LG가 추가되었고 스마트폰과 OLED의 대명사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수요가 늘어나며 전기차가 대세로 자리 잡자 또 삼성과 LG의 SK까지 오르내립니다. SK는 반도체와 함께 이제 배터리가 포함되며 세계적인 기업으로 단술에 올라섰습니다. 또한 몇 년 전부터 중저가 자동차로 일본 차에 비해 한 수 아래라고 평가받던 현기차들이 색다른 디자인과 성능에 대한 호평, 그리고 미국 차량 안전도 검사에서 연달아 최우수 차통으로 선정되고 유럽에서도 최우수 차종으로 이름을 날리면서 호감도와 판매량이 수직 향상하는 기염을 토하는 등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으로 우뚝 섰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짧다면 짧은 것이고 길었다고 생각하면 길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한국만큼 최단기간에 모든 면에서 세계 경제 군사 제조업 강국으로 올라선 예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짧은 기간에 급속한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을 동시에 이룩하였습니다. 자, 한국은 왜 그렇게?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발전할 수 있었을까? 세계의 교육학자들은 물론 경제학자들도 한국 경제 발전에 근간을 알아내기 위해 큰 노력을 가하린 결과 한국의 경제 성장은 교육에서 비롯됐다는 최종 평가를 합니다. 한국의 괄목할 만한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을 여러 가지 요인에서 찾을 수 있지만 큰 밀바탕이 된 것은 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무한 열정 그리고 열심히 학업에 정진해 준 세대들이 함께 어우러진 한국 특유 교육의 힘이란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서도 감히 흉내내기 어려울 만큼 짧은 기간 동안 초, 중 등 교육뿐 아니라 대학 교육까지 보편화 수준을 달성한 나라.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취임 이후 기회가 될 때마다 칭찬하고
부러워하는 교사 학부모 교육 시스템을 가진 나라 등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주목받아 왔습니다. 인도나 중국 등도 자녀에 대한 교육열은 상당히 높지만 그들은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28억 인구들 가진 영토 대국들인 인도 5,200만 인구에 자원이 빈약한 나라 하나를 처절하게 파괴되며 최빈공국 대열에 있던 작은 나라 하나를 꺾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우리나라 교육 발전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우선 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있어서 우리나라는 60년대에 초등교육, 70년대 말에 중학교, 교육 90년대 중반에 고등학교, 교육까지 보편화 단계에 진입했고 2000년대에는 고등교육까지 보편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25에서 34세 청장년층의 고등교육 이수는 남녀 모두 OECD 최고 수준이며 OECD 회원국 중 세대 간 교육 수준 향상이 가장 크게 이루어진 국가로 꼽힙니다. OECD 최고 수준이라는 것은 곧 전 세계 최고라는 말과 같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만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제학업성 취도평가 PISA나 국제올림피아드의 여러 종목에서도 항상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PISA의 창조적 문제해결 크리에이티브 프라블럼 살빙 능력 평가도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우수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OECD가 지난 2016년 발표한 11개 영역으로 구성된 국가 웰빙 측정 지표에서 교육 부문의 우리나라 경쟁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풍경이 한국에서는 아예 국가정책으로 시행되며 외국인들을 놀라게 합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의 듣기 평가를 위해 그 시간대에는 비행기 이착륙을 금지하지만 위의 불편을 감수합니다. 수능시험 당일 아침에는 모든 교통이 수험생을 위해 준비되고 시민들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내신은 그런 광경을 신기해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러한 불편을 감내할 만큼 국민들이 교육을 중요하게 여기는 대대의 부러움을 가지면서 한국이 왜 경제가 발전할 수 있었는지 이해를 할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대학 입학 설명회마다 수천 명씩 자리를 각각 메우고 입시 처리되면 나라 자체가 입시 체제로 바뀌는 등 외국에선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 엘빈 타플러는 한국의 학생들은 미래에 필요하지 않은 지식과 존재하지 않을 직업을 위해 학교와 학원에서 하루 10시간 이상 공부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한국의 교육 방식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고가 외국과 한국과의 교육에 대한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성장기에 필요하지 않은 지식과 존재하지 않는 직업이란 사실 없습니다. 토플러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사실 고등교육은 필요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기본적인 학습을 마치고 나면 곧바로 전문 교육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고등학교를 왜 다닙니까? 외국에서 고등학교라고 해서 교양 과목이 아닌 전문 과목만 학습시키는 경우는 핀란드 같은 나라도 한국투자증권 나라만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학생들은 비록 당장 또 사회에 나가서 필요 없다고 해도 모든 지식을 두루 쌓아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재능을 갖고 있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 자신도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재능을 가졌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장차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한국인이 재능이 넘치고 도전 정신이 강하며 창조 의식이 강한 것은 한국의 교육에 대한 결과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OECD에서도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원동력을 얘기할 때 교육을 최우선으로 꼽습니다. 1996년 우리나라가 소위 선진국 클럽이라고 일컬어지는 OECD에 가입할 당시 OECD 사무총장이었던 도널드 존스턴 다넬드 잔스턴은 한국 경제 발전의 기적은 달을 아닌 우리나라 국민들의 교육 수준의 산출물이라고 말하고 이러한 교육에 대한 갈망은 한국의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20년 트인 2016년 한국의 OECD 가입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특별 세미나가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자리에서도 주재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지난 20년간 한국 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꼽은 것은 교육에 대한 투자와 그에 따른 교육 수준의 양적 신장과
질적 수준의 향상 그리고 경제발전 단계에 맞춘 인력 양성을 담당한 교육 시스템의 기여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학생들의 높은 학업 성취 수준과 부모의 자식에 대한 교육 열정 둘을 보유한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 여러 국가가 부러워하고 배우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경제발전의 공식을 알고 있지만 그들은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그들은 배고프고 생활에 쪼들리면서도 자식들에 대한 교육만큼은 놓지 않았던 우리 부모님들과 같은 한국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육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았고 이라는 목적은 먹고 살기 위해서보다 자식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염원 때문이었습니다. 교육만이 가난을 이겨낼 수 있다고 했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